상징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도 이 세 가지 종류가 뭐게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을 배우니까 이 상징의 종류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원형적 상징이 있어요. 이 원형이란 말은 근본 바탕을 뜻하는데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 신화나 역사 종교에서 이 되풀이되는 그러한 이 상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형적 상징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늘이 신을 의미하거나 물이 생명 또는 죽음, 이걸 의미하는 거, 그리고 깨끗해지는 정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원형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물이 여러분들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물에 빠져 죽는 이런 죽음을 의미하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습적 상징인데 이거는 사회적 상징 또는 문화적 상징 또는 전통적 상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특정 사회, 특정 문화에서 나타나는 상징인데, 그래서 그 문화권이 아니면 그 문화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상징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방금 살펴봤던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거, 또 백합이 순수를 의미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숫자 4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이게 죽을 사자와 그쵸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런 상징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뭐 영화 제목에도 고사 막 해놓고 막 그쵸, 이 사를 죽을 사로 바꿔놓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해요. 우리 여담인데 예전에는 병원에 3층 다음에 4층이 없고 영어에 F로 써놓거나 숫자 4, 그 다음에 아니면 바로 5층으로 건너뛰는 이런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개인적 또는 창조적 상징인데, 이거는 이 시인, 작가가 그 작품에서 나타낸 상징을 말해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그러니까 원형적 상징과 이 관습적 상징은 기존에 있던 거, 이거를 가져온다고 봤을 때 이 세 번째 개인적 상징, 창조적 상징은 이 작가, 시인이 창조해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서정, 시에 이어서 우리가 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객관식 문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술형 문제도 있죠. 우리가 뭘 보고 서술형 문제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풀어서 길게 쓰는 거, 그걸 우리가 서술형 문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서가 서사의 서를 뜻하는데 이건 서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차이점이냐? 바로 사. 이 사건을 뜻하는 사가 여기서는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서사는 사건,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서사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가 감정, 정서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소설은 왜 존재하느냐? 바로 이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야기,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문학의 갈래 중에서 사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갈래인 서사가 있고, 그 대표 형태가 바로 소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서정, 시, 그 다음에 서사, 소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통정리를 할 수 있겠죠. 서정과 서사를 여러분들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요, 서정 갈래인 시, 그러니까 노래에서도 서사적인 성격, 이 짧은 이야기 같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의 소설도 여러분들 소설 보면 사건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공들의 그런 내면, 정서적인 것도 나오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서사 갈래의 소설에서도 서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플렉스죠? 유연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갈래, 장르 중에서 서정, 서사를 구분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다듬어서 감동을 주기 위해 우리가 꾸며놓은 거, 가다듬어 놓은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예, 문학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문학에서 지금 우리가 소설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명칭부터 우리가 뜻을 한번 살펴보죠. 자, 소설의 한자를 보면은요. 작다는 뜻의 소, 그 다음에 말씀, 뭐 이야기를 뜻하는 설, 요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요즘 뭐 시쳇말로 썰푼다라고 할 때 그 썰이에요. TV 프로그램 중에 썰전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란 뜻은 이 하찮은 이야기, 작은 이야기라는 뜻이 돼요. 그럼 왜 이런 명칭이 붙었느냐?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이런 소설의 첫 시작은 단순하고 짤막한 그냥 진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랑 비교가 됐느냐? 우리가 공자, 맹자 같은 이런 성인들, 이 대가들의 그런 말씀은 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만은 못한,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다라고 해가지고 작은 말 또는 이 부스러기의 얄팍한 지식이다, 조잡한 글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소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잡설로 여겨졌던 거죠. 잡지란 말도 사실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설을 지은 작가들이 자기가 소설가라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이 고전소설은 지은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지금의 소설, 번듯한 이 소설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설이 왜 소설인지 명칭까지 살펴봤고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설은 왜 쓴다? 바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소설의 구성이란 이야기를 전개하거나 주제를 표현하거나 혹은 사건의 필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소설 속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인과관계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인과관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배열하는 작가의 의도적인 계획과 이 방법, 이걸 우리가 구성, 플롯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플롯이란 말 혹시 들어봤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플롯이란 말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지 그냥 작가가 쓴 게 구성 플롯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플롯을 이야기,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구성이 뭔지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토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 즉 이야기가 사건의 연결에 따른 정리된 사건의 진술로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플롯 구성은요, 인과관계에 중점을 둔 사건의 서술로서 이로 인해 왜냐하면 이런 논리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건의 비약이라든가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인 복선, 이 복선도 여러분들 플롯의 한 기법이래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산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무서워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용감한 나무꾼이 나타나서 그 호랑이를 물리쳤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 바로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라도 구성, 그러니까 플롯을 달리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호랑이는 사람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했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호랑이가 안 보이는 거야. 왜냐고? 궁금하지? 하루는 나무꾼이 산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스토리에서는 어느 날 나무꾼이 호랑이를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플롯에서는 호랑이가 어느 날부터 안 보였어. 왜? 궁금하지? 하루는 나무꾼이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나오고 먼저 나왔어야 될 내용이 뒷부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달리했더니, 플롯을 달리했더니 어때요? 내용이 훨씬 흥미로워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해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늘어놓는 서술 방식을 우리가 스토리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도 인과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는 걸 우리가 플롯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요, 철수가 죽고 영희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스토리예요. 그런데 철수가 죽자 영희도 슬퍼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플롯이 된다라는 겁니다. 철수를 잃은 슬픔 때문에 영희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인과관계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스토리보다 훨씬 발전된
그런 구성 방식이라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복잡하게 알고 있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라고 할 때 이렇게 따져가면서 말하지는 않아요. 스토리와 플롯을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머리 복잡하게 알아두기보다는 그냥 플롯이 어떤 거냐라는 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소설이 결국 이야기인 거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게 어떤 줄거리냐, 이게 바로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놨느냐, 그게 바로 플롯. 이렇게 우리가 여겨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 스토리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구성, 플롯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결론, 구성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짜임새라는 거. 작품 내용이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사건을 긴밀하고 짜임새 있게 나열한 거. 이게 바로 구성, 플롯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정말 별거 아닌 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플롯, 구성의 기능인데요. 4가지 기능이 있대요. 하나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사건을 전개시킨다라는 거, 방금 살펴봤던 내용이죠. 주제를 구현하는 기법이라는 거죠. 소설의 예술미를 형성하고요. 논리적이고 지적인 역할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을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분예. 그러니까 말이나 글을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아름답게 가다듬은 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구성의 기능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네요. 같은 이야기라도 더 재미있게 전달하는 게 바로 구성, 플롯의 힘이라는 거죠. 구성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성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중심 사건의 이 개수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또 하나는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중심 사건의 개수에 따른 구성 유형은요,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옴니버스식 구성이 있고요. 이 중에서 단일 구성은 간단해요. 하나의 인물이 하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구성인데, 이 단편 소설에 많이 쓰이는 가장 단순한 구성이죠. 복합 구성은 여러 인물이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주제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구성인데, 이건 장편 소설에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장편 소설은 인물도 많고 그리고 다루고 있는 사건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단일 구성이냐 복합 구성이냐는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수가 많은 것 중에서 추가로 우리가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옴니버스식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이어지는 시리즈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옴니버스식 구성은 같은 주제를 지닌 독립된 이야기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먹을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코스 요리라고 할 수 있고요. 옴니버스식 구성은 모둠 회 요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꼬마전구랑 건전지 연결하는 그런 실험 다 해봤을 텐데, 이때 꼬마전구나 건전지를 일직선으로 배열하면 우리가 직렬이라고 하고, 위와 아래로 평행하게 나란히 배열하면 우리가 병렬 연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학 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나오고 비문학 독해 지문에서도 나오고 그렇다는 거죠.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직렬 구성은 내용 1, 2, 3이 또는 순서 1, 2, 3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구성이고요. 병렬 구성은 내용 1, 내용 2, 내용 3 이렇게 제시가 되는 구성을 말해요. 이 병렬 구성, 다른 말로는 병치라고도 하는데, 이런 병렬은 그 내용, 그러니까 의미 비중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보통 이 직렬에 해당하는 내용 배열은 순서, 흐름과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렬 구성은 내용 1, 2, 3이 순서 1, 2, 3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인다고 했을 때 1.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 2. 스프를 넣는다. 3. 라면을 넣는다. 이렇게 앞뒤 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순서, 이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렬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글의 순서를 바꾸면 내용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병렬 구성은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해놓고 치킨, 피자, 족발, 내용 1, 2, 3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다면 사실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치킨이면 치킨, 피자면 피자, 족발이면 족발,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가 의미 비중이 높거나 낮지 않고 각각의 의미 비중이 균형을 이루면서 동일하게 나란히 쓰여진 거, 이걸 우리가 병렬 구성이라고 하고, 위치를 바꾸어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의 의미 비중이 같기 때문이죠.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방금 살펴본 우리가 내용 구성에 있어서 직렬 구성이냐 병렬 구성이냐 이게 여러분들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냐 옴니버스식 구성이냐와 그대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렬 구성은 이 보통의 구성 방식이나 아니면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병렬 구성은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요, 쉽게 말해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뽀로로, 그 다음에 타요 이런 거 봤었죠? 아니면 명탐정 코난 같은 거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주인공과 주요 인물들은 계속 나오면서 매회 다른 사건을 겪잖아요. 뭐 배경은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바뀌기도 하고 뭐 집에서 또는 뭐 놀러 가서 사건이 생기기도 하지만 핵심은 이거죠. 같은 인물들이지만 매번 다른 독립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시리즈잖아요. 연작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소설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리즈, 연작으로 나오는 게 바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연작 소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원미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지닌 소설을 우리가 연작 소설이라고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시리즈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작품의 예로는 박태원의 천변 풍경, 그 다음에 이문구의 우리 동네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이죠. 한마디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전철,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각각의 차량이 줄져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인물과 배경이 동일하면서도 일어나는 사건이 각기 다른 것에 비해서 옴니버스식 구성은 일어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인물과 배경도 전혀 다른 독자적인 이야기를 한데 묶어놓은 그런 구성이에요. 원래 옴니버스는 합승마차라는 뜻이래요. 아까 우리가 피카레스크를 전철로 비유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옴니버스는 우리가 버스로 비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버스에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버스에 탄 사람들은 목적지가 비슷하거나 심지어 같아요. 그쵸? 즉 비슷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옴니버스식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독립되어 있는 따로따로의 이야기인데 주제가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구성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나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러브 액츄얼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영화는요, 사랑을 주제로 각각 다른 사랑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옴니버스식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포 이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 기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공포 이야기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옴니버스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보면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옴니버스식 구성은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나의 주제에 여러 편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구성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인물의 변화가 없고 같은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인 반면에 옴니버스식 구성은 인물과 배경이 각각 다르다는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작품 중에는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른바 난쏘공이 이 옴니버스 형식과 좀 관련이 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옴니버스 구성에 가까워요. 그런데 몇몇 작품들은 인물과 사건 배경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옴니버스식인데 부분적으로 피카레스크 방식을 쓰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구성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액자식 구성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작품이 안쪽 이야기 내화와 바깥 이야기 외화로 이루어진 구성을 우리가 액자식 구성 또는 액자형 구조라고 합니다. 사진을 넣어놓고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가 액자라고 하잖아요. 이 액자식 구성은 그 명칭부터 바로 그 액자와 사진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사진을 액자 속에 넣어두는 것처럼 액자식 구성에서는 액자에 해당하는 바깥 이야기, 즉 외화가 있고 액자 안에 넣어두는 사진처럼 외화 안에 들어가는 안쪽 이야기, 즉 내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액자하고 사진 중에서 뭐가 중요하죠? 당연히 사진이죠. 마찬가지로 외화와 내화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내화, 안쪽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액자가 없어도 사진만 있어도 되잖아요, 사실. 마찬가지로 외화가 없어도 내화만으로도 이야기 자체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화가 왜 있냐고요? 내화만으로도 충분한데 외화는요. 내화의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보다 바깥에서 뭔가 얘기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 실마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 그럴싸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 그리고 구조의 핵심인 중심 플롯과 그 외곽의 종속 플롯으로 되어 있는 거. 정리하자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 이걸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대표적으로 김동리의 무녀도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이 액자식 구성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이 아라비안 나이트, 이 천일야화가 바로 대표적인 액자식 구성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안쪽 이야기 중에서 유명한 게 바로 얼마 전 영화로도 나왔던 바로 알라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 대표적인 액자식 구성이죠. 이번에는 소설 구성의 3요소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인물의 종류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인물의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성격의 변화가 없이 끝까지 지속되면 우리가 평면적 인물이라고 부르고요. 사건 전개에 따라서 성격이 변화하면 우리가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요. 평면적 인물은요, 인물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다소 밋밋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적이라고 합니다. 고전 소설이나 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런 평면적인 성격의 인물들이 많아요. 콩쥐 팥쥐의 콩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죠? 그리고 팥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죠.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성향을 그대로 보존하고 변하지 않는 인물을 우리가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입체적 인물은요, 인물의 성격이 중간에 변해요. 원래는 악당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영웅을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해당하겠죠. 현대소설에서 김동인의 감자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주인공 복녀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 가난 형편과 이 주변의 유혹으로 인해서 몸을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부끄러움을 알았던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 몸을 팔게 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부산행 영화를 혹시 봤을까요? 여기에서 남자 주연 배우인 이 공유가 아빠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주변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인감이 없는 그런 증권사 직원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 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가는 과정에서 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챙기는 그런 모습,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입체적 인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요, 인물의 성격에 따른 인물의 유형 분류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눌 수 있는데, 전형적 인물은요, 성격이 틀에 박힌 듯 엄격한 격식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고, 개성적 인물은 그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형적 인물은요, 이 어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샘플,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적 인물은요, 일정한 연령층이라든가 특정한 시대의 계층이라든가 어떤 집단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흥부전을 보면은요, 주인공 흥부는 당시 아주 가난한 극빈층의 삶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줘요. 또 거기 나오는 놀부는 어때요? 아주 나쁜 심보를 지닌 인물의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죠. 이렇게 너무 뻔할 만큼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걸 우리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인물을 우리가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밀 요원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007 시리즈에 나오는 이 제임스 본드, 아니면은 본 시리즈의 이 제이슨 본, 아니면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뭐 이든 헌트, 이런 것처럼 이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고 이 자신의 임무에 대한 고뇌와 성찰까지 더하면, 그러면서 이 맡은 바 임무를 다 완수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왜 국정원 요원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형적인 인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개성적 인물은요, 요즘 하는 말로 듣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성격, 이걸 우리가 이제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마블 영화의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이 데드풀 같은 그런 캐릭터가 바로 톡톡 튀는 이 개성적인 이 모습, 개성적인 캐릭터,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언맨이 전형적인 영웅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아이언맨 1편이나 2편을 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언맨은 처음부터 이 타고난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영웅이지만 영웅답지 못한 저게 영웅인가 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슈렉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슈렉도 이 겉모습은 괴물이지만 이 누구보다 따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춘향전, 이 춘향전의 춘향이는 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개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이 억압받던 시대를 살았지만 이 사랑에 있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면은 굉장히 개성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역할에 따라서도 인물 유형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에 보면 이 히어로, 영웅과 빌런, 악당이 나오잖아요. 이 히어로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게 바로 이 악당이죠. 인물 유형도 이 역할에 따라서 이 주동 인물하고 반동 인물로 나뉘어요. 주동 인물은 작품의 주인공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역할, 그리고 반동 인물은 이 주인공에 반대하여 갈등을 빚는 이 대립, 그런 적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동 인물은 연극, 영화, 소설에서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거나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 이걸 우리가 주동 인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주인공이라고 여겨도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비해서 반동 인물은 주동 인물에 맞서는 인물, 보통 영웅이 등장하는 내용이라면 이 악당, 흔히 얘기하는 빌런이 바로 이 반동 인물인 것이죠. 유명한 영화 배트맨에서 이 배트맨이 주동 인물이라면 이 조커가 바로 반동 인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중에 따라서 인물 유형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주인공,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도 이 역할 비중에 따라서 나눈 건데 중심 인물은 말 그대로 이 소설 속 사건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 인물이고 보통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죠. 주변 인물은 주인공 주변에 있으면서 사건의 진행을 돕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친구 같은 역할, 이런 게 바로 주변 인물이겠죠? 이렇게 시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시점이 바뀌는, 시점이 전환되는 또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소설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네 가지 시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한 작품에서 한 가지 시점만 쓰이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작품에 따라서는 시점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다가 갑자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다가 뭐 다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는 서로 친구로 지내왔는데 철수는 3년 전부터 영희를 짝사랑해왔다. 하지만 영희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어서 철수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앞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진행을 하다가 나는 영희를 만나자 너무 설레기도 했지만 영희가 나를 어떻게 여길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용을 서술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시점이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위적 작가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게 바뀐다거나 뭐 이런 거를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의 서술이라고 따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시점 서술자, 그 중에서도 심적 거리, 다른 말로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설 문제를 풀다 보면 한 번쯤은 심적 거리,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요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각 시점에서 서술자와 인물, 그리고 독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심리적으로 가깝고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먼지, 이걸 따져보는 게 바로 심적 거리예요. 우리가 배우는 국어 내용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만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보는 쪽으로 한번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설에서의 심적 거리, 심리적 거리, 그러니까 서술자와 독자와 이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이 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표를 읽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왼쪽에는 시점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관계가 나와 있는데 시점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이 같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관계를 보면 가장 먼저 책을 읽는 독자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와 작품 속의 인물,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와 작품 속의 인물, 이렇게 관계가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시점별로 하나씩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요, 먼저 독자와 서술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독자와 서술자의 관계가 가깝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 이런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술자가 독자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죠. 그 인물이 어떤 성격인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읽는 독자는 이 서술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가까운 거죠.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었죠? 서술자는 모든 것을 다 독자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인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얘기는 둘 사이가 어떻다? 그렇죠. 가깝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독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책을 읽는 독자들은 서술자에게 이미 등장인물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물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미 등장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물과 가까워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는 있지만 굳이 심적으로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1인칭이든 3인칭이든 관찰자 시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관찰자 시점에서 먼저 독자와 서술자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서술자는 책을 읽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긴 하지만 본인도 잘 모릅니다. 본인이 보고 들은 것만 독자한테 얘기해 줄 수 있죠. 뭘 보고 들은 거? 등장인물이 하는 말,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만 독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마치 CCTV 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서술자한테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철수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라고 한다면 이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그거밖에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죠. 이걸 뭐랑 비교하면 쉬우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철수가 왜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는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관찰자 시점은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굳이 서술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어떻다? 심적으로 멀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서술자는 인물의 말과 행동만 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주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둘 사이도 어떻다? 멀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독자와 인물 사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독자는 이제 왜 그 인물이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굉장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어떻다?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엄청 관심을 갖게 되겠죠. 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관찰자 시점은요, 전적 작가 시점과 반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 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 나가 결국은 서술자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와 서술자의 관계에 있어서 둘 사이는 어떻다? 가까울 수밖에 없죠. 한편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 나와 동시에 서술자인 나는 거리가 어떨까요? 가깝죠.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거리감 자체가 없죠. 왜? 동일 인물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주인공 나가 아닌 인물과 이 서술자의 관계는 어떨까요? 어쨌든 자신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가깝다고 보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책을 읽는 독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먼저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 하고는 어떻다?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둘 사이는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독자들은 주인공이 들려주는 얘기에서만 다른 인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잘 보여주는 그 드라마 생각나나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인공 얘기만 듣다 보니까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들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어때요?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심적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심적 거리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소개팅으로 이해해 보는 거죠. 가장 먼저 전지적 작가 시점을 한번 소개팅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독자, 그러니까 소개팅을 할 사람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과 소개팅을 하게 될 그 소개팅 상대를 우리가 등장인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전시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소개팅을 해주는 주선자, 이 서술자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소개팅을 할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다? 이 서술자와 사이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개팅을 해주는 주선자, 이 서술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개팅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왜? 이 둘 사이는 원래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주선자를 통해서 소개팅 상대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까 나와 저 사람은 가깝다, 친하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이잖아요. 오히려 주선자, 서술자가 이야기를 다 들려줬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개팅 상대에 대해서 특별히 긴장되거나 혹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소개팅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오히려 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3인칭 관찰자 시점, 관찰자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소개팅으로 이 심적 거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지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독자,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 인물, 등장인물은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할 그 상대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서술자, 그러니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지적 작가 시점과는 달리 이 관찰자 시점은 여러분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 소개팅 상대에 대해서 뭐 알긴 아는데 그냥 이름 정도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밖에 말을 못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술자한테 굳이 신경을 쓸, 서술자 말에 귀를 기울일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어떻다?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소개팅 상대, 등장인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 사이는 멀죠. 자, 이렇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등장인물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무척 신경 쓸 필요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가 여러분들에게 상대의 뭐 페북, 인스타, 뭐 요 정도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스타에도 들어가 보고, 페북도 들어가 보고, 카톡 상매도 들여다보고, 어때요?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둘 사이는 어떻다?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얼마나 친하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심적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한번 소개팅으로 심적 거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죠. 요거는 약간 상황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훈남이 오더니 정말 예쁘시다. 혹시 괜찮으시면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군데요? 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저다. 저랑 한번 만나볼래요? 라고 하면서 셀프 소개, 그러니까 소개팅을 시켜주는 주선자, 그러니까 서술자와 인물,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같은 인물,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서술자, 그러니까 길에서 말을 거는 훈남과 여러분들은 어떠냐? 가까울 수밖에 없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서술자와 등장인물,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어때요? 동일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적거리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바로 요 등장인물과 어때요?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주인공을 제외한 인물들하고는 어때요? 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바로 요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등장인물 중에서 이 주인공은 그 주변의 친구들과 어떻다? 가깝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연습을 해보고 이 서술자, 등장인물, 독자 이 관계를 이해만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각 시점에서 서술자, 독자, 인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과거형 서술, 현재형 서술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시제란 말을 어디서 들어봤냐 생각해보면 거의 영어 시간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과거로 표현하느냐, 현재로 표현하느냐, 미래로 표현하느냐, 요걸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데 이 국어 문법 시간에도 시제가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나오느냐? 바로 이 소설에서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소설의 서술 방식의 시간 표현, 그러니까 시제를 우리가 나눠보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소설은 기본적으로 과거형으로 서술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과거형이 뭐죠? 문법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떤 사건이 지금 말하는 그 시점보다 이전일 때 그걸 우리가 과거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우리가 사건시라고 하고 말하거나 쓰는 거를 우리가 발화시라고 하는데 과거형은 당연히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인 경우 이걸 우리가 과거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제를 조금만 살펴보자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때 각각 다른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먹다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이게 기본형이죠, 먹다가. 그런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먹었다. 현재로 나타내면 먹는다. 미래로 나타내면 먹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문법적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과거형은 at이나 ot을 쓰고 현재형은 는이나 니은을 쓰고 미래형은 get을 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치킨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시제로 분석을 해보면 철수가 치킨을 먹은 건 과거죠. 그런데 철수가 치킨을 먹었다라고 말하거나 쓴 건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먼저, 그러니까 시제로 얘기하면 과거형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소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소설을 잘 살펴보면요. 철수가 학교에 갔다. 영희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처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여진다? 과거형으로 쓰여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둔다 라고도 해요. 자, 이거를 영희가 학교에 갔다 이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영희가 학교에 간 건 언제죠? 과거죠. 예전이죠. 그리고 그걸 관찰한 것도 당연히 과거죠. 그런데 영희가 학교에 갔다고 말하는 건 글로 쓰는 건 언제죠? 바로 지금이죠. 그러니까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둔다라는 것은 결국 과거에 관찰한 걸 지금 쓴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쓴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희가 학교에 갔다고 말해주는 것도 예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 영희가 학교에 간 건 엄청 과거인 거고, 영희가 학교에 갔다고 말하는 거, 영희가 학교에 갔다고 글로 써는 건 과거인 거고요. 그걸 보는 건 지금. 어쨌든 간에 영희가 학교에 간 게 과거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설이 왜 기본적으로 과거형으로 쓰여지느냐?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본 사건을 친구한테 얘기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해줘도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말을 해주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작가가 글을 쓰고 독자가 작품을 읽는 거니까 결국은 과거형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 소설은 기본적으로 과거형으로 쓰여진다는 거. 이걸 좀 어렵게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둔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들, 소설은 과거형으로만 쓰여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소설에서 현재형으로 이 소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설을 현재형으로 쓰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철수가 치킨을 먹었다. 이거는 과거형이죠. 그런데 철수가 치킨을 먹는다 하면 현재형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의 느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거형보다 현재형으로 쓰는 게 좀 더 실감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잡는다. 이 문장을 가지고 과거형과 현재형을 비교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다 라고 하는 거랑 내 손을 잡는다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더 실감이 나나요? 그렇죠. 현재형으로 할 때 좀 더 실감이 난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생동감이 느껴진다, 생생하게 표현한다, 현장감이 느껴진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듯하게 그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런 표현 효과를 내고 싶을 때 이 소설에서 현재형 서술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